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났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오늘 청와대에 일단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사의에 대한, 사표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신현수 민정수석의 최종 의사는 무엇일까요? 이미 신 수석은 주변 지인들에게 더 이상 평생 박봉계 장관과는 마주할 일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걸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초유의 민정수석 사표 항명 사태 오늘 복귀합니다. 과연 사의를 굽힐까요? 아니면 정말로 청와대에서 짐 싸서 나갈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신현수 민정수석 안 들어갈 듯 동아일보는 이렇게 신 수석 지인의 전망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돌아오길 기대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휴가가 끝나기 때문에 일단은 청와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이 오늘 있을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휴가 중 지인들에게 동력을 상실했다, 동력을 잃어버렸다 라는 뜻을 신 수석이 문자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에서 주말 동안 전방위로 신 수석의 복귀를 설득한 모양입니다. 후임 결정 때까지 잔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잔류가 그렇게 크게 중요해 보이진 않고요. 오늘 거취를 표명하게 된다면 사퇴냐 복귀냐 둘 중에 하나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중요해질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유일한 민정수석, 초단기 민정수석이 될지 아니면 이 사태가 봉합될지 잠시 후에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안동 야산 산불에 주민 300가구가 긴급 대피했습니다. 우주에서는 마이클 잭슨이 다녀갔던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도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21일 안동시 임동면에 산불이 크게 발생한 화면 보고 있고요. 조금 전 상황도 보실까요? 똑같은 임동면에서 산불이 지금 차차 잡히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진화가 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걱정입니다. 축구장 몇 배의 면적이 지금 산이 불에 타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일단은 인명피해 없이 산불을 완전하게 진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가는 길 운명의 일주일이 이번 주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원 5대 여론조사 5대5로 룰이 정해졌고요. 국민의힘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초에 이 4명 중에 1명의 후보를 발표한다는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금태섭 두 사람도 25일 마지막 토론회를 뒤로 다음 달 1일 다음 주에 단일화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운명의 일주일이 지나면 다음 주에는 윤곽이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누가 웃게 될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비트코인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유명 최첨단 기업도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는데 일각에선 아니 실질 사용 가치도 없이 가격만 급등하고 있다. 이거 거품이다. 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월요일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월요일을 맡고 계신 손정인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왔습니다. 여의도 정치 컨설팅계의 제갈공명 윤 선생, 윤태곤 실장 나왔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는데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거취, 신수석, 거취 오늘 밝힌다. 자, 어느 쪽일까요? 사퇴일까요? 복귀일까요?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위로금.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채워진 곡간이 대통령 개인 자산이냐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앵콜.
북한의 김정은이 공연 중간에 공연 끊고 앵콜을 요청했다는데 이거 어찌된 일인지 잠시 후에 영상으로도 만나보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의 톱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햄릿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외쳤습니다. 그 옛날 햄릿의 고민이 오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고민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사퇴냐 복귀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톱뉴스 주제도 이겁니다. 오늘 어쩌면 지금 출근을 해 있을 수도 있겠군요. 휴가를 마치는 신수석이 청와대로 일단 복귀할 것으로 알려진 지고 있는데 휴가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를 해서 거취 표명을 할지 아니면 청와대로 아예 출근을 안 할지 지금 했는지 아닌지 아직까지 뭐 하나 정확하게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오늘 그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강하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휴가 동안, 주말 동안 신 수석이 주변 지인들에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퇴냐 복귀냐? 이 문자 메시지에서 뭔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현수 민정수석. 휴가 중 그제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미 저는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표현이 참 흥미롭군요. 동력을 상실했다. 박 장관과는 박범계 장관이죠. 평생 만나지 않을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수석, 오늘 출근합니까? 여권 관계자. 신수석이 18일 휴가 떠나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줘야 할 정도로 짐을 많이 갖고 갔다. 휴가 가는 사람의 짐량이 아니다. 신수석 측근 법조인, 신수석은 안 돌아간다. 이게 팩트다.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신수석 지인, 신수석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려 사직을 택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주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입장 표명은 신수석 본인의 몫이겠죠. 자, 일단 문자 메시지 내용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청와대를 오랫동안 출입했잖아요. 표현이 굉장히 길진 않은데 독특해요. 나는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박범계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법무부와 검찰 간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끝났다. 세 가지 내용인데 여권 일각에서 인사 내용에는 다 동의했는데 절차상의 작은 오해다. 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박 장관과 평생 안 보겠다. 자, 이런 말 쉽게 나오지 않을 텐데 일단 이 문자 메시지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신수석이 이제 청와대 복귀를 할 텐데 결국 사회의사를 계속 고집하느냐 아니면 사회의사를 접느냐 그 갈림길에 있을 텐데 많은 언론에서 사의 뜻을 고수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던 이유가 바로 이 휴가 기간에 지인들한테 보냈다는 이 문자 메시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사회의사를 접을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박범계 장관을 평생 다시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문자를 보내진 않았겠죠. 그리고 또 가장 자신이 어떻게 보면 민정수석직을 수용하면서 가장 하려고 했던 게 바로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걸 텐데 결국 그것을 시작도 못해 깨졌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더 이상 본인이 청와대에 복귀해서 할 일이 없다 이런 뜻을 밝힌 거겠죠. 사실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한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오늘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언론에서 결국은 사의 뜻을 고수하겠다 이렇게 전망하는 건데 결국 이게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리더십, 국정 장악력 또는 용인술 이런 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신수석이 사의 뜻을 고수한다 그러면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2015년도 1월 달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김영환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 출석을 거부하고 사퇴했을 때도 바로 다음 달에 한 달 정도 후에 당시 왕 비서실장을 불렀던 김기춘 실장을 교체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민정수석이 내부의 문제 때문에 사퇴를 한다는 건 굉장히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곤혹스럽기 때문에 오늘 아마 청와대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9시 27분 40초를 지나고 있으니까 휴가 끝나고 복귀를 했다면 이미 청와대에 복귀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만 본다면 시간인데 현재까지 청와대가 신수석 일단은 출근했다.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출근은 당연히 해서 사의 뜻을 다시 고수하더라도 출근을 해서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결제 절차가 있어야만 본인도 이제 그 청와대 생활을 정리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출근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당장 사의 뜻을 지금 밝힌 건지 여부는 이제 확인되지 않았는데 아마 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중에 청와대가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태호 실장님, 저 문자 메시지 내용 중에 뭐 법무부와 검찰 간의 협조적인 관계는 이제 끝났다.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다. 저는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 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기자가 상세하게 풀이를 해주었는데 박범계 장관과 평생 만나지 않겠다. 자, 요 대목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거는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박범계 오히려. 장관과 네. 평생 만나지 않을 것이다. 뭐 둘이 사이가 좋고 안 좋고면은 그것 때문에 뭐 대통령 민정수석이 사표를 쓰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자 지금 보면은 청와대하고 법무부에서 공동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 과정상에 매끄러운지 못한 점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민정수석하고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대통령 뜻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 뜻을 뭐 대통령 결부시키지 말아라고 그러는데 이게 과거에 재량 없는 제가 이게 생각이 나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하려고 할 때 재량 없는 제가. 그렇죠. 그때 대통령은 재량 없는 제가 할 뿐이다. 결부시키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총장 징계든 검사장 인사든 장관이 제청을 하면은 대통령이 이제 결재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자 장관 뽑는 것도 총리가 제청하면 대통령이 결재하는 겁니다. 그럼 장관을 총리 마음대로 뽑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볼 때 박범계, 신현수 두 사람 의견 차이가 있었다. 대통령 누구의 손에 들어준 거냐? 지금 박범계 장관 손 들어준 거잖아요. 이 인사에 대해서는 그냥 이게 가는 거니까. 그리고 다 존중해서 잘해라 충돌이 있었지만 이건 결국 박범계 장관 손 들어주는 건데 그럼 신현수 수석이 여기서 더 내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를 때 이쪽 손에 들어줬으니까 내가 여기 있어봤자 뭘 하겠냐 이런 거죠. 이게 그 기류들이 있었던 게요. 신현수 수석이 유영민 비서실장하고 지난 연말 30일인가 31일인가에 전격적으로 임명이 됐죠. 그 이후에 민주당 쪽에서 중대수사청 뭐 이런 거 추진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청와대 쪽의 기류는 이런 거였습니다. 공수처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해가지고 이제 시행하는데 뭐 새로운 것을 이제 더 지금 이 단계에서 할 필요는 없다. 이걸 안정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신수석이라든지 이쪽의 의중이었겠죠. 근데 지금 이 검사장 인사와 더불어 가지고 당에서 이야기 나온 것은 간다. 검찰의 모든 권한은 이제 다 회수해야 된다. 뭐 2월 안에 이제 법을 통과시키든지 해가지고 뭐 6월 안에 시행을 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다 연결되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 신수석이 박범계 장관의 감사 필요성까지 제기를 했던 것으로 동아일보 취재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패싱의 의문점을 동아일보가 상세히 보도했는데 대통령의 재가 시점이 관건이다. 결과적으로 방금 윤태호 실장도 박범계 장관의 다시 보고 말고의 문제보다 중요한 건 대통령의 재가다라고 강조했는데 의문 1. 과연 대통령의 승인 없이 인사할 수 있느냐? 청와대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박 장관이 지난 7일에 인사 발표를 강행했는데 신수석은 박범계 장관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도가 맞다면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을 감찰해야 한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 라고 청와대 내부에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 보도가 맞다는 가정하에. 자, 박 장관, 문 대통령 사정 승인 없이 독단으로 강행했을까? 청와대는 그럴 수는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고요. 신수석 측근 법조인, 신수석 본인이 패싱당했다고 감찰 요구하지는 않을 사람이다. 대통령의 패싱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방금 윤태호 실장 얘기했던 것처럼 박범계 장관 홀로 대통령의 승인 없이 인사를 강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제3의 경로로 확인? 박범계 법무장관 문 대통령 의중 파악 없이 인사한 발표는 어렵다. 정치권 관계자. 정상 절차인 민정수석 라인 아닌 제3의 경로를 통해 문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고 인사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의문점. 청와대는 왜 함구할까? 청와대 측 대통령 제가 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합니다. 하지만 구체적 인사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
인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건 전례가 없다라고 청와대는 함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하 대변인께서 청와대에서 직접 일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자, 어찌 됐을까요? 청와대는 소위 재량 없는 제가 대통령을 걸부시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단순히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간의 절차상의 감정적 싸움 혹은 여권 일각에서 신수석을 비판했던 것처럼 자존심 문제였다면 방금 문자 메시지 내용처럼 다시는 안 볼 거다, 동력을 상실했다, 이미 깨졌다 이런 내용이 언급되지는 않을 것 같고 자 그렇다고 대통령의 승인도 없이 법무부 장관이 인사안을 강행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자, 오늘 동아일보가 여러 가지 의문 제기하고 있는데 청와대에 계셨던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 청와대가 저렇게까지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윤태균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2월 7일 날 일요일 날 갑자기 나온 검찰 주요 인사 건이 대통령이 속뜻인지 아닌지 하나 확인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누가 아무도 시비 걸지 않을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 시끄러웠던 검찰과의 관계 이 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전히 작년과 크게 다른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구만 이것만 하나 확인하면 돼요. 두 번째, 자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저는 기억을 하고 보도도 일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인사는 밀실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명명백백하게 공개되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일정은 24시간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 다 공개해야 된다. 자, 2월 7일 날 저 재가가 어떤 식으로 났는지 기록만 봐도 저는 확인할 수 있다고 봐요. 우선은 대통령의 재가가 있으려면 첫째 하나는 법무부 장관이 들어왔거나 몰래 아니면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신현수 수석을 패싱하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나 아니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수석하고도 다 확인됐고 협의된 인사 아닙니다라고 거짓 보고하고 결제받았을 때였어. 그리고 그게 전자결제를 했다면 전자결제란에 시간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 가서 결제를 받아왔다면 대통령 근처에 가는 거기 때문에 다 경호처에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거 확인해 주면 되는데 왜 그걸 확인 안 해주고 대통령은 협의된 걸로 알고 결제하셨다.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과는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꾸 일을 키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 동아일보는 심지어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도 무시하고 대통령도 패싱하고 먼저 인사 발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구두로 제가 받았을 거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죠. 왜 이런 의혹을 자꾸 키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청와대가 뜻이 있다면 이거는 지금 당장이라도 확인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자꾸 키워가는 거는 대통령이 안에서는 속으로는 어떤 뜻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마치 아닌 것처럼 하려고 대통령을 억지로 보고하고 하는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 지난 1년간 추윤 갈등 속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시끄럽게 했던 거를 아직도 여전히 국정의 큰 기조를 신현수 수석이라는 사람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봤을 때 무슨 개인의 자존심이 잘못돼서 그만둔다? 이럴 뿐이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전혀 나는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의문점이 제기된 배경은 민정수석도 모르는 상태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안 발표를 강행했기 때문인데 오늘 동아일보가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대통령과 사전에 보고를 하고 박범계 장관이 승인을 얻고 나서 정식 재가를 사후에 받았을 가능성까지 동아일보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선입니다.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2017년에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청와대의 향후 입장 표명도 조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조금 전에 봤던 것 중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박범계 장관의 감찰 필요성까지 제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보도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어떤 부분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보입니다. 어찌됐든 사후 결제나 사전 승인이냐 인사권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대통령에게 있었던 상황이고 만약에 박범계 장관이 인사전행으로서 대통령 뜻과 다르게 인사권을 남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청와대의 태도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만큼 박범계 장관이 이렇게 했던 인사안 발표는 청와대 뜻과 일치한다고 보셔야 해석이 맞습니다. 예. 다만 지금 명시적으로 우리 뜻대로 인사안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신수석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는 마당이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청와대에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없다라고 단언해서 명확하게 입장 발표하면 그 역시 신수석에게 나가라는 말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양쪽의 어떤 처지를 배려하는 지금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장 문제가 됐던 인사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이죠. 대통령의 뜻은 유임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과 이견이 발생하니까 박범계 장관은 대통령의 뜻을 알고 관철시키는 안을 발표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과거처럼 원래는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의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조율 과정에 개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법률적으로 그래야 되는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냥 과거의 관행이었을 뿐이고 여기에 대한 의견이 명확한 사람과는 소통이 안 되는 건 분명하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과 인사권에 대한 어떤 생각, 검찰개혁의 방향이 신수석이 청와대 뜻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사퇴 의사를 저렇게 강렬하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쉬운 것은 그런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좌관의 입장에서는 슬기롭고 매끄럽게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커지지 않을 정도로 조금 사태를 조율해 가면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졌을까 생각하면 신수석 입장도 난처한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 측 내부 의견을 내가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검찰 인사에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자 했으나 관철이 안 된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좌절감과 실패감이 저 문자 메시지로 나타났다고 하지만 그게 결코 지금 여당이나 청와대에는 도움이 될이 만무한 것이기 때문에 잡음이 커졌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군요. 중요한 건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국정철학과 검찰개혁의 어떤 방향과 맞지 않으면 같이 하고자 해도 같이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매끄럽게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다. 예, 오늘 감기 조심하세요, 시장님. 오늘 신수석이 과연 사퇴 의사를 접을까? 아니면 정말로 사의 의사를 계속 유지할까? 대통령은 왜 신수석과 국정 철학이 다르다면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는 걸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박범계 본부 장관은 신수석과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었는데 결국 이 두 분의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박 장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고요. 참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 아프다. 법률상으로는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시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입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든 민정수석이든 다소 미흡하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 장관이 20일에 페이스북에 이런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자, 산에 등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치지 않게 기운을 차려서라고 스스로에게 응원을 하는 어떤 격려의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재명 기자, 신수석 못 만났죠? 그렇죠. 주말 내 동안 휴가 기간 18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사흘간 지금 나흘간 휴가를 떠났는데 신수석이 그 사이에 만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었지만 결국은 만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박범계 장관은 등산한 사진과 함께 지치지 않게 기운을 차려서라는 글을 올렸는데 글쎄요, 저게 이제 지금 꼭 신현수 민정수석과의 갈등을 염두에 둔 건지 모르겠으나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시국이 어수선하고 또 청와대 입장에서 굉장히 좀 난감한 그러니까 대통령의 리더십과 직결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대통령 인사권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냥 참모들 간의 이견 때문에 다툰 게 아니라 박범계 장관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인데 그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고 물론 신현수석이 진짜 감찰 요구했는지 청와대가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수석이 장관의 감찰 요구했다는 건 정말 전무후무한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글쎄 지금 마치 박범계 장관의 저 글만 봐서는 본인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굉장히 고독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한 거기 때문에 과연 적절한가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신현수석의 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조금 전에 다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은 지난 7일 검찰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사실은 그날 낮 12시에 기자단에게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다 이렇게 통지가 난 이후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법무부에 인사 발표를 취소 요청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그 시간까지는 대통령의 전자결자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거죠. 만약 결자가 났다 그러면 당연히 취소할 명분이 없었겠죠. 신현수 수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결재가 안 나왔는데 물론 구두로 승인을 받고 나서 사후에 결재를 하는 게 뭐 특별히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신현수 수석이 감찰을 요구했다 그러면 뭔가 그 절차적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연 당시에 시간대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청와대도 이것이 대통령의 인사권,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리더십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결부시키지 말라가 아니라 과연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이루어졌는지 설명하는 게 결국은 대통령 리더십의 오히려 회복을 가져오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국면에서 뭔가 그때 사진을 올려서 한번 기사화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어떤 그 수사지휘권 발동 등 굉장히 검찰 갈등할 때마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사찰에 가서 사진을 올리고 또 굉장히 뭐 본인의 어떤 의지를 다시 다지는 그런 글들을 올렸었는데 전 저게 약간 우려스러운 게 뭐 다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SNS를 통해서 본인의 심경을 밝히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 지위 자체가 지금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지금 단순히 뭐 정치인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이라면 법과 제도에 따라서 어떤 사안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느낌이 왠지 저런 이제 글들 자체가 어떤 팬덤 정치에 기대서 지금 분위기를 돌파하려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아닌가 싶고 특히나 이제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오늘 법사위에서 10시에 이제 법사위 출석을 해서 아마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명이 필요할 테고 또 24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도 국회 운영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담당하는 운영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될 텐데 그걸 앞두고 왠지 이제 팬덤 정치 좀 기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 그런 점이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서는 신 수석이 사의를 접고 돌아오기를 공개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 일각에서는 신 수석을 윤석열 총장에 빗대면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SNS 글을 통해서 자이든 타이든 중심 잡지 못하고 있는 민정수석의 대응은 부적절,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 오만한 윤석열 검찰이 하던 행동이다. 윤석열의 그림자가 보이는 게 저 혼자만의 착각을 바란다 라며 윤석열이나 신현수나 똑같다, 오만하다 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윤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신수석은 못 오는 거죠. 저거는 이제 윤석열이 이제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이렇게 사고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못 오죠. 두 가지가 이게 생각이 드는 게요. 아까 선정희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되게 동의하는데 대통령 뜻이 다르면 일을 못해요. 사표 수리해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분이 12월 30일 날 이제 민정수석이 됐는데 예. 그때는 당신한테 이런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 당신이 어떤 생각이냐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한테 추천받아가지고 이런 좋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죠가 아니라 대통령이 잘 아는 분이래 가지고 거의 이 정권에서 삼고초려를 해가지고 다시 데리고 온 사람이란 거거든요. 그럼 그때 이 업무 방향에 대한 공감대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뭐 아주 세세하게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럼 신수석 입장에서는 그게 어긋났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면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왜 데리고 왔느냐? 저는 그게 조금 더 궁금해요. 그게 이제 한 달 만에 이렇게 바뀔 일인가? 그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제 키다.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이 한 명 때문에 여권이 너무나 많은 에너지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걸 투여해가지고 뭔가 처음에는 이게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식으로 돼버려가지고 왜 처음부터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이 상징성이 있고 이 사람이 정치적 역할이 있는데 뒤에 가면은 조국 개인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성윤이라는 사람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 한 명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러면은 이분의 위상은 점점 더 커져가지고 더 이렇게 뭐 잘 빼지도 못할 겁니다. 진짜 검찰총장 되나 싶네요. 이러다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되나 싶다. 네. 될까요?
모르죠. 근데 이렇게까지 위상이 점점 올라가면은 스스로, 아니, 바깥에 이 사람이 자꾸 크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7월달 아닙니까? 뭐 따지고 보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아,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가 이번 7월까지니까. 그렇죠. 네. 어찌됐든 후임 검찰총장도 고민을 해야겠군요. 지금 일정에서는. 예. 그럼요. 예. 과연 후임 검찰총장 누굴지 윤태호 실장이 어떤 개인적 견해 한번 들어봤는데, 자,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도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번 검찰 인사,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재가상에 반기를 든 형국이 됐고, 아직까지도 신현수 민정수석이 최종 의사에 대해서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중간 인사도 난항입니다. 중간 인사는 뭐가 문제일까? 포인트들은 이런 거예요. 법무부가 오늘 검찰 인사위를 개최하고, 자, 관건은 원전 의혹, 울산시장 선거 등 수사팀을 해체하느냐 마느냐. 윤 총장은 수사팀 교체 안 된다라고 이미 입장 표명한 바 있고, 자, 요거 하나, 또는 두 번째는 한동훈 검사장 사건 처리를 놓고 이성윤 중앙지검장, 조금 전 윤태호 실장이 강조했던 이 지검장과 갈등을 빚어온 변필검 형사 1부장을 바꿔버리느냐 마느냐. 요 교체 여부도 관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박 대변인, 네. 아직 신수석의 최종 의사 청와대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전망입니다. 개인 견해 여쭙는 거예요. 1. 어쨌든 저런 문자 메시지 했고 저간에 이런 일이 있더라. 우리가 다 전 국민이 알게 됐어요. 신수석이 오늘 만약에 청와대에 지금 돌아왔다면 다시 생각해봐도 이건 아닙니다. 전 못합니다. 라고 거듭 나 그만둘래, 나갈래, 사이를 유지할까? 아니면 생각해봤는데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제가 그냥 계속 있겠습니다. 라고 잔류를 선택할까? 두 번째는 만약에 사의를 표명한다면 이번에는 대통령이 반려를 하지 않고 수리를 할까? 아니면 지난번처럼 또 반려할까? 일단은 첫 번째 신수석 본인은 어떤 식으로 결단을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미 마음의 정리는 다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뭐 마지막 대통령을 뵐지 안 뵐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정리하고 인사하는 것 정도로 청와대를 들어갔다 나올 거다. 왜냐하면 지금 김용민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단순히 검찰의 고위직 인사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민정수석이란 자리는 그냥 단순히 검찰 인사하는데 검찰 편에 서서 인사안을 관철시키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시중에 있는 여론을 전달을 해서 대통령이 제대로 갈 수 있게, 그리고 전국에 있는 공직자들이 비사실 없이 제대로 공직에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업무거든요. 신현수 민정수석이 작년 말에 들어왔을 때는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던 건에 대해서 대통령과 좀 전에 윤태훈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합의된 바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대통령이 속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만두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뭐 크게 결과 예측 더 할 것도 없이 신현수 수석은 본인이 이미 결단을 해서 그만둘 거다라고 보이고요. 대통령의 결심 여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오후에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중요한 건에 대해서 주로 국무회의보다는 오늘 있는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오늘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좀 지켜볼 대목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 안 할지. 근데 지난주부터 이 논란이 쭉 되어 왔고 며칠이 지나고 여권 내에서 이미 마치 검찰 인사안에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민정수석이 끼지를 못해서 저렇게 하는 것처럼 여권에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는 걸 보면 이미 대통령도 이번에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당신이 결단을 고집한다면 아마 받아들일 상황이 되지 않았나. 더 이상 신현수 수석을 잡고 있을 만한 명분도 그다음에 시간적 여유도 없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자, 아직까지 청와대로부터 전해지는 소식은 없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이 나오면 바로 뉴스 속보로 어떤 매체보다 발빠르게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을 두고 법원 행정처가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발의했었고 검사 판사 퇴직 후 1년 동안
후보자 출마 제한,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으로 정치권에서 불리는데 법원행정처가 여러 공무원 중에 검사와 법관에 한해 특별히 제한 두는 것은 적절한지 기본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국회에 다소 부정적인 우려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니 이미 민주당 지난 총선에선 뭐 경찰 공무원도 당선이 됐고 소방 공무원도 당선이 됐는데 왜 이제 와서 윤석열 특징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법원행정처의 우려도 일맥 이해가 되는데요.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은.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당연히 예상되는 반대 의견이자 법관들을 대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법관들의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에 동의서를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법안이 타당한지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법원행정처 의견처럼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퇴임 후에 직업이 제한되는 것이나 또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일부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될 우려가 있죠. 다만 입법의 목적이 정당한 쪽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는 경찰청장이 바로 선거에 나간다던가 뭐 차관이 바로 선거에 나간다던가 고위공무원들이 공직에 부여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굉장히 강하게 부여받는 직책인 사람들이 바로 옷 벗고 나가서 어떤 특정 정당으로 해서 뛰는 모습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재임 중에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라인을 타고 있다라는 국민적인 어떤 의혹들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퇴임 이후에는 조금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직책으로 가지 특정 정당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좀 부적당한 거 아니냐라는 기본적인 시각에서 이런 개정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일정 부분 예를 들면 5년간 출마 금지 이러면 굉장히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1, 2년 정도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가능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검사, 판사는 개업체의 제한을 이미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일하다가 서울에서 개업을 못하는 것은 그만큼 이해충돌 가능성 때문에 그것이 통과됐다라고 본다면 앞으로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적어도 퇴임 후에 직후 바로 선거에 나가는 것은 좀 부적당하다. 그래서 이것이 무조건 위헌적 요소만 가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윤태호 맞는데 실장님. 국민적 합의가 되면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판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국토부 공무원인데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고향에 대한 사업을 쫙 이렇게 추진하다가 한 장관 차관인데 나가가지고 그 지역에 출마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더 문제죠. 근데 이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면은 여당이 솔선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 총선만 해도 판사 출신 3명인데 2명은 자기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옷을 벗기 전에 당하고 접촉해가지고 옷 벗자마자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방법 무슨 반성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요. 법도 법이지만은 각 당에서 예컨대 그 공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규정을 정하고 당헌 당규로 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특히 검사 판사만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요즘 사이 안 좋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토부라든지 뭐 그런 쪽도 오히려 이야기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별로 그게 전혀 고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개혁인가? 뭐 이제 좀 손 봐주자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의구심이 들 만한 쫙 정황이 펼쳐져 있다는 뜻이죠. 예. 자, 여러 목소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백신 접종이 26, 2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그런데 이 백신 효과를 두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논란입니다. 결국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고령층 접종을 허가했다가 고령층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에서 잠시 유보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 접종 대상인데 솔선하는 의미로 먼저 맞아야 한다라는 야당의 주장과 국가 원수에 대한 모욕이냐라는 여권 일각의 반대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1호 접종,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 오는 26일에 시작이 되는데 OECD 국가 중에 꼴찌다. 3월까지 들어올 백신 100만 명분 중 94만 명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될 예정입니다.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의 유승민 전 의원은요.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1번 접종으로 국민의 백신 불신을 덜어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은요. 국가 원수가 실험 대상이냐? 국가 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다 라고 유승민 의원을 강하게 비판을 하며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1호 접종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접종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비판을 하자, 자, 야권의 김용태 전 의원도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을 향해서, 김용태 현 의원이군요. 김용태 당협위원장이군요. 제가 사진을 착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청래 씨는 국민이 솔선수범 백신 접종하고 안전이 검증되면 대통령께서 맞아야 한다는 말씀이냐, 정청래식 논리대로라면 국민이 무슨 실험 대상이냐 라며 다시 정청래 의원을 상대로 반박하는 내용을 김용태 당협위원장, 야당이죠,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가 중요할 텐데, 신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접종을 기피할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아직은 기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1호 접종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여권의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라고 반박하고, 그래서 야권에서는 다시 그럼 국민이 실험 대상이냐라고 논박을 벌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정상들은 어땠을까요? 자, 일단은 복지부 입장부터 좀 살펴볼게요. 대통령이 먼저 맞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워딩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소위 공정의 문제, 순서를 지키지 않는 문제가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먼저 맞냐? 라고 공정하지 않다라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해외 정상들은 어땠을까요? 조 바이든 당선인은 12월에 솔선수범, 이스라엘 총리,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남편 필립 공도 솔선수범 접종을 한 바 있다라는 겁니다. 정청래 의원 개인의 의견이었다면 논란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텐데,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통령이 먼저 맞는 건 아니다 라고 밝히면서 이 논란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재명 기자, 아직 청와대의 입장은 안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1호 접종을 피한다, 아니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 같은데요. 현재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는 이유는 뭘까요? 정청래 의원 말한 것처럼 만약에 대통령이라든지 국가 원수가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 게 국가 원수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거라면 많은 나라들이 실험 대상으로 삼은 거죠. 근데 사실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국민의 불신, 백신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전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 그리고 인도네시아, 남아공 같은 경우가 이제 정상이 가장 거의 처음으로 맞으면서 국민들에게 백신을 안심하고 맞도록 그렇게 유도한 측면이 있죠. 실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가장 국가의 집단 면역이 가장 먼저 만들어질 테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먼저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그럼 국민이 실험 대상이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는 건데, 무엇보다 이 논쟁의 핵심은 글쎄 유승민 전 의원이 딱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백신이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 늑장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될 때마다 사실 여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 미국을 봐라, 백신을 맞았더니 안면마비 부작용이 있더라, 이렇게 굉장히 부작용을 오히려 얘기하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여권에서 부추긴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테고, 그러니 이제 아마 대통령부터 먼저 맞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결국 여권이 그렇게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을 텐데, 다만 우리나라는 사실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백신에 대한 백신을 거부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보건복지부 장관도 자칫하면 이것이 오히려 공정성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게 보이는 거고, 그런 점에서 지금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먼저 백신을 맞겠다고 하면 오히려
다른 논란을 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엮어서 얘기하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게 아니라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다. 뭐 실험 대상이냐 이런 표현을 쓴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박정화 대변인, 네. 정청래 의원의 저 발언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까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인데 안 그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때문에 불안한 국민들이 결국 정부의 입장도 번복되면서 고령층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에서 제외됐잖아요. 그 와중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통령이 먼저 맞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정청래 의원이 나서서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라고 하니 이를 보는 국민들은 그럼 국민 실험 대상이냐라고 불안한 의견을 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의 주장 때문에. 정청래 의원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실험 대상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고 권칠승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매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게 어떻게 무슨 공정과 관련된 얘기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좀 전에 저희가 봤습니다만 3월 중에 들어오는 백신의 대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이 중에 대통령께서 만약에 먼저 맞으신다면 대통령 먼저 맞으시는 거 혹은 뭐 네 분께서 같이 맞으시는 거 한두 명 분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게 공정에 훼손된다고 얘기할 사람이 과연 한두 사람이라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들어와서 접종을 하게 되는데 그 1차분 접종 대상자에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의료진들이. 그 의료진들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백신을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등등 있는데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해 주는 대신에 그 백신의 선택권을 국민들이 주는 대로 맞아야 돼요. 근데 이 첫 번째 접종 대상 분 중에 일부가 지금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을 바에 나 병원 그만두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빠져나오면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케어할 수 없을 뿐더러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야당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은 그럼 대통령께서 먼저 당신이 기왕에 기자회견에서 솔선수범해서 맞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맞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무슨 대통령을 실험 대상으로 만드니 아니면 국민들과의 공정에 문제가 있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 그리고 3월까지 한 달간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보류한 이유는 좀 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조사를 했더니 우리 국민 한 30% 가까이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조금 순서를 좀 바꿔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꾸 걱정을 하면서 접종 거부 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말고 온 국민이 빨리 맞아서 집단 면역의 상태로 가서 코로나를 이겨내자 이런 뜻에서 얘기한 거를 저는 여권에서 막 저렇게 몰아가고 있고 잘못 해석하면서 또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양상으로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외국 사례들을 보면요. 원래 이제 백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이제 일부 사람들이 있고 정치권이라든지 정부는 거의 한 목소리로 해가지고 빨리 하자. 여야 별로 다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게 되게 정치적 꼬인 게 아까 저기 보면 대통령 먼저 맞으세요. 청와대 청원. 제가 볼 때 좀 비꼬는 식으로 쓴 게 현 집권 진영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분이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요. 한 달 전에는 기자들 먼저 맞게 해주세요. 라고 올라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위험해가지고 빨리 안 가지고 온다. 안정성을 좀 본 다음에 우린 가지고 오려다가 늦어졌다. 여권에서 그렇게 말을 할 때, 여당의 이제 모 의원이 그때 뭐 백신 추정 주사를 뭐 가지고 와서 실험해야, 뭐 마루타로 실험해야 되냐. 그랬던 것인데, 이게 우리는 참 너무 정치적으로 이게 왔다 갔다. 진짜 백신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 공방의 소재가 되는 것이고, 근데 현재는 지금 전 대통령이 맞기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규정을 65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안 맞게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럼 대통령이 맞으면 그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거니까 저는 복지부 장관의 이야기는 그 고충과 일리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윤태호 실장처럼 얘기했다면 아무 논란이 안 됐을 텐데 국가 원수에 대한 실험 대상 모독을 정청래 의원이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렇게 논란이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
청와대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면 국민들에게 국민 위로 지원금,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이 대통령 생색내기를 위한 쌈짓돈이 아니다라는 야당의 거센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 국민이 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너무 돈을 푸는 거 아니냐, 생색내기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에는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더니 이번에는 코로나를 극복하면 돈을 주겠다면서 국민 혈세로 전 국민을 어린아이 다루듯 우롱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생색내기의 국민 기만 도대체 언제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그냥 선거용 위로금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국민의 혈세를 돌려준다고 하면서 시혜를 베풀듯 위로금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위선을 넘는 죄악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윤희숙 의원까지 함께 보시죠. 대통령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국채 발행을 걱정하다 기재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다라는 주장. 윤희숙 의원은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은 조선시대 왕도 왕실 돈인 내탕금으로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으쌰라는 표현까지 청와대 대변인이 썼는데, 자, 이게 왜 선거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런 오해가 나왔을까요? 일단 야권에서 선거용 매표행위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난 총선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여러 가지 각종의 지원금 때문에 야권이 좀 불리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위기를 극복하면의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선거 끝나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궐선거가 이제 앞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시점이 또 코앞인 상황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용 매표행위다. 이거는 좀 비판이 과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서 우리가 총선 때 한번 이런 쟁점을 다뤄봤습니다. 국민들이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가 맞는지 선별적 복지가 맞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란이 있고 사회적인 어떤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청와대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위기가 끝나면 경제 문제가 시작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중산층은 세금 문제를 더 중요하게 이슈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있어야지, 지금 당장 코로나 위기에 좀 힘을 모아달라라는 취지로 지쳐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1년 정도 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과정 속에 지쳐있는 건 사실이지만 조금 더 섬세하게 그 시점과 규모와 그리고 어떻게 재정 조달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마련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지, 하면 하자 뭐 이렇게 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이야기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문 대통령의 답변은 어떻게 보면 지난 19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여당 지도부,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가 먼저 어떤 경기 진작용 위로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화답 차원에서 했다 그러면서 앞에 전제를 달긴 했죠.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이런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선거에다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문제는 여당 지도부가 연일 회의 때마다, 아침 회의 때마다 지원금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분위기를 잡고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면 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이 국가 재정 자체를 그렇게 선거에 활용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을 이제 선별 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어떤 피해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할 건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급할 건지 그런 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노점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는 도와줄 건지 말 것인지, 그러니까 4차 지원금을 두고도 아예 정확한 얘기를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써부터 전 국민 상대로 경기 진작용 위로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얘기죠. 바쁜 것부터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여당 지도부가 계속 이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우려면 지금 급한 문제부터 먼저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가 말했던 그 부분이 바로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낙연 대표 간의 갈등으로 한 주 전에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참 기분 좋은 표현을 했어요. 으쌰, 으쌰. 왠지 한국 사람들은 이 표현 들으면 뭔가 박자도 타게 되고 기분도 좋게 되고 으쌰, 으쌰. 참 좋은 느낌도 나는데 일단 돈은 충분해요?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사실은 지금 이제 2월 달이잖아요. 만약에 벌써 이제 3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이 됐고 4차 재난지원금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생각이 있었다면 이거 추경 안 해도 벌써 나왔었어. 본 예산에 반영됐어야 되는 걸 이제 와서 또 추경하고 또 3차 주고 또 4차 고민하고 무슨 생각으로 지금 국가를 운영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부장 얘기한 것처럼 4차 지원금 이때 형태도 아직 갖춰지지 않았는데 2월달 임시국회 열어서 또 추경한다고 그러고 3차 지원금 아직 일부 지역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재난지원금도 아니고 국민 위로금을 얼마나 될지 백신도 아직 맞기 시작하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극복되면 이렇게 주겠다? 대통령께서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고 과연 정말 국가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굳이 하나 붙이면 좀 전에 저희가 봤습니다만 백신 논란이 생겼을 때 신현수 민정수석 논란이 생겼을 때 대통령은 어디가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런 얘기만 나오면 대통령이 먼저 나와서 말씀을 늘 하시네요. 이게 대통령 어디 계신지 좀 찾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4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요, 여야 정치권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 별로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힘든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에게는 어쨌든 좀 이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형편이 어렵더라도.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위로금 형식으로 되는 전국민 지원금인데 이게 사실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했다가 홍남기 부총리하고 부딪히고 이낙연 대표도 부정적이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여당에서 어느 날부터 선별하고 보편하고 동시에 가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4차 재난지원금은 빨리빨리 나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 보편은 언제 갈 거냐. 코로나가 이렇게 뭐 좀 잠잠해지면 근데 전문가들이 볼 때 우리나라가 빠르면 연말이에요. 그럼 연말 지나면 이제 연초잖아요. 그러면 그 선거가 대선이에요. 더 큰 선거가 온다. 3월 대선.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더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더 이제 뭐 서로 묻고 더블로 가. 지금 야당은 반대하지만은 뭐 2배로 주자 이럴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이게 그때 가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지금 이야기하냐. 그러면 돈은 주기는 나중에 주는데 예. 돈 주는 약속이라도 먼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야당이 별로 좋지 않게 보는 거겠죠. 그렇군요. 여러분들의 생각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오늘 법사위가 지금 예정돼 있고 아직 정식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난타전 앞서서 봤듯이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법사위 불출석 문제가 지난번 법사위에서 이슈가 됐고 여야가 서로를 향한 비판을 거듭하는 끝에 지난번 법사위가 파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열리게 된 겁니다. 오늘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열이 안 났을까요? 열이 다 치료가 됐을까요? 오늘은 이용구 차관이 법사위에 참석을 할까요? 야당에서는 법사위만 나오면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 묻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도 지난번 법사위가 파행되면서 야당 의원들의 제의가 불가능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잠시 후에 시작되면 영상으로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 입장 표명에 대해서 판사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법원 내부 통신만에 733자의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판사들은 7개 발언을 콕 집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라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사과문을 상세히 뜯어가며 비판한 익명글이 법원에서 돌고 있다고 해요. 자, 그중에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일로 법원 가족의 심려가 크다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익명의 비판글은 심려를 일으킬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다. 유체 이탈이냐라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된 일에 안타까운 마음이다라고 쓴 대목에 대해서는 여당이 탄핵한다고 설쳐돼서 사직서 못 받다고 해놓고선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라는 익명의 비판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 악의적 거짓말을 부주의한 답변이라고 넘어가려 한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임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한 것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라고 본인이 해명을 합니다. 정치적 고려는 녹음 파일에서 본인의 입으로 한 말이다라고 익명의 비판글이 있는 상황.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하겠다라는 약속과 관련돼서는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이란 비판을 받으면서 좋은 재판 물러나서 초심대로 인권법 연구에 두목이나 하라라는 비판의 글까지 달렸다고 합니다. 일단은 판사들의 익명 글이 심상치는 않은데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과문과 그에 대한 판사들의 익명 반응이군요. 거짓말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내부에서 비판 의견이 개진되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관된 비판의 어떤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어디 인권법 학회 두목이나 하라 이런 건 좀 자극적으로 인명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라고 보여서 한 사람의 의견을 그렇게 높게 평가해서 무조건 법원 내부에서 다 전체적인 의견이 사퇴하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법원이라든가 법조계 자체가 보수적인 어떤 정치색이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일련의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검찰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동안의 기득권을 누렸던 부분이 많이 조금 규제로서 강화되거나 또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맞물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차치하더라도 거짓말은 사과해야 마땅한 거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성이 있다, 아니다, 사퇴만이 답이다, 이거는 국민들 각자가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침묵하다가 갑자기 입장문을 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입장문 내신 이유가 뭔지요? 거짓말과 부주의는 다르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퇴는 안 하시겠다라는 의미신 거죠? 거짓말과 부주의는 명백히 다르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의적인 거짓말이 아니다, 부주의한 답변이었다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익명의 비판글이 달린 겁니다.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익명의 판사들은 정치적 고려는 본인의 입으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녹취록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체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을 갖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중에는 정치적인 수용, 저 상황도 살펴야 되고. 그 대목, 방금 들었던 그 대목, 노란 글씨의 그 대목, 사표를 반려하면서 정치적인 영향과 대목도 나는 살펴야 한다 라고 김 대법원장이 밝혔는데, 자, 이게 정치적 고려가 아니다 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김 대법원장 주장의 근거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 대법원장의 그 사과문, 입장문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그 두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답변을 부주의한 답변이었다. 사실 지난 4일 날 처음 사과했을 때는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부주의한 답변으로 바뀌었다.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 결국 사표를 이제 수리하지 않았는데, 그때 법과 규정을 따랐을 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분명히 김명수 대법원장 이런 표현을 쓰죠. 법적인 문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 대화 속에서 공개된 녹취 파일을 보면 탄핵 얘기가 한 5번 나오고, 국회 얘기가 1번 나오고, 정치 얘기가 한 2번 나오고, 국회 얘기가 1번 나오고,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 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저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얘기했던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버리고 나니까, 과연 이 거짓말 논란에 대한 사과를 다시 한번 이제 입장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한 건데, 지난 4일 나는 기자들 만나서 그냥 구두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저 안에 거짓말에 대한 해명도 없고, 그리고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 된다는 표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저
법적 규정을 염두에 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혀 그런 이제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는 거죠. 실제 이미 법원 행정처도 국회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게 혹은 수리하지 않는 게 법적 규정상 어떠냐고 질문했을 때 법원 행정처도 좀 더 살펴봐야 된다고 답변을 했을 뿐이지 이런 규정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규정 때문에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 입장문에서는 최소한 이러이러한 규정상 이러이러한 절차적으로 봤을 때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게 맞았다라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죠? 정치적 권리는 없었다라고만 설명하면 과연 이것이 설명이 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법원 내부에서도 결국 거짓말을 사과하면서 다시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냐. 혹은 마지막으로 좀 진솔하게 사과할 기회를 스스로 놓친 거 아니냐. 스스로 저버린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탄핵 얘기는 없었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이 하루 만에 거짓말로 드러난 상황에서 입장문을 냈고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녹취록에는 본인의 목소리로 정치적인 고려에 대한 강조가 들어가면서 또다시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으로 이어진다는 게 이재명 기자의 견해였는데 박정화 대변인께서 보시기엔 자, 뭘까요? 이거? 거짓말에 의한 사과 논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퇴 논란에 대한 그 대응마저도 저는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730자에 가까운 사과문에 대해서 좀 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각종 익명글 등을 통해서 7가지의 거짓말이 또다시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이 건을 정리하고 싶었다면, 그러니까 사퇴 요구가 막 들어오니까 어떻게든 사과문을 내서 이 사안을 수습하자라는 내부의 생각은 있었을 텐데 그걸 진심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저는 저렇게 733자의 사과문 띡 내고 말 게 아니라 무슨 각종 궁금증을 갖고 있는 국민들 앞에 기자들을 초청해서 기자들을 대신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회 출석해서 진심 어린 본인의 심경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733자의 사과문 뜩 내고 오며 가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퇴근길에 여러 질문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글쎄요, 대법원장이 무슨 구름 위에 있는 분도 아니고 저는 저런 식으로 사과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그 사과를 받아들일까 궁금합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이제 부주의한 답변으로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다라는 사과도 있었는데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 표현에 따르면 전 국민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라는 야당과 법조계 일각의 비판이 아니라 단지 그냥 내가 답변에 좀 부주의했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리는데 윤태곤 실장님, 그겁니까? 정말 부주의한 그냥 상황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거짓말을 했던 상황인 겁니까?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부주의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저희가 무슨 관심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주의한 답변이라는 게 왜 그 임성근 판사가 면담했을 때 탄핵 이야기 했다라고 하니까 대법원에서 그런 적 없다 하니까 녹취록을 들이민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이 아니, 그거에 대해 가지고 9개월 전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기억을 잘못했다는 건데 그것은 계속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각자가 이제 보는 데 대한 이제 판단인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대법원장이 사퇴 안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조금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두루두루 살피려고 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럴수록 좀 뭔가 어디 기대 구석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쪽으로 확 몰아가지고 갈 것인가, 그 두 가지인 건데 전자가 되기를 바랄 뿐이죠. 예. 자, 오늘 법사위가 지금 소집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개인은 안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번 법사위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에서는 택시기사 폭행 등 따져 물을 게 많은데 왜 이 차관이 안 나왔느냐. 그러자 박범계 법무장관도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이 차관이 열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선 열이 많이 나면 코로나 국면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하자 그제서야 이 차관이 코로나 검사를 받는답니다. 라고 답변을 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그런데 지금 이 차관의 모습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확인 못한 걸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 취재들의 눈에는 2차관의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해요. 자, 과연 오늘 2차관은 참석할까요? 논란은 열난다고 법사위 파행한 이용구 차관, 코로나19와 무관하다. 지난 18일 법사위 이용구 법무차관이 코로나19에 의심이 된 대목이 있죠. 열난다. 법사위 30분 전에 못 나갑니다.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논란이 됐죠. 그래서 법사위 회의장이 방역수칙 준수 이후로 소독까지 했다. 결국 파행됐습니다. 법사위가.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이런 입장을 내요. 이용구 차관의 연관은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냅니다. 공무원 지침 중 코로나19 증상 시 검사 및 소속기관 자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차관은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차관이 오늘 법사위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코로나19는 아니고 의심 증상도 아닌데 열이 났다는 건지, 아니면 박범계 법무부 차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밝혔던 것처럼 열 자체가 아니라는 거였는지, 고열이 아닌 다른 이유로 못 나왔다는 건지, 그러면 무슨 이유로 도대체 법사위를 불출석했다라는 건지 상황 설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조금은 좀 답답한 상황인데 지난 법사위 때 이 문제를 이렇게 난리가 난 바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열이 난다는 이유로 지금 국회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아마 병가를 하루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법무부에는 현재 출근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위공직자가 열이 난다면 제일 기본적으로 코로나 검사 받는 게 매뉴얼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도 계속 열이 나고 있다면 법무부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코로나 검사 받으러 지금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출석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기자, 지금 우리 국회에도 취재 기자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자, 일단 이용구 차관이 참석했다, 뭐 확실하게 온 소식 있습니까? 아직까지 확인 중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확인 중이에요?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당이 이제 지금 막 회의장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오전 10시 개의였는데 야당이 뭔가 논의할 게 있었는지 아직까지 오지 않다가 이제 지금 들어와서 착석을 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법무부 간부들도 지금 들어와서 할 것 같은데. 이 차관 지금 참석했다고 문자 왔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제 막 참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군요. 어쨌든 이용구 차관이 지난번에 발열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알다시피 당연히 발열이 문제가 되면 사실 본인 코로나 검사뿐이 아니라 이제 그 이용구 차관과 접촉한 간부들 전부 다 이제 자가격리를 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맞느냐 이제 의혹이 있었는데, 사실 법무부도 뚜렷하게 뭐 이용구 차관이 코로나19 때문에 관련해서 불출석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또 이제 출석을 했는데 아마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그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싶고, 이용구 차관이 어떻게 답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더. 앞서서는 고열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직접 법사위원장 입으로 코로나 검사도 받게 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지금 법무부의 입장은 코로나19와 무관한 개인 연가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또 사후에 해명을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코로나19에 발열이 나면 당연히 공가가 될 때는 자가격리가 되고 공가가 되고 검사를 하고 당연히 소속기관에 자진해서 또 이제 신고를 하는 그런 절차들을 밟는데, 이용구 차관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개인 공가를 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지금 이제 야당에서 그 문제를 지적할 텐데, 사실 그것 때문에 법사위가 파행되고 법사위 또 회의실을 다 소독하고 여러 가지 소동이 있었는데, 과연 진짜 본인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실제 발열도 없었다면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인으로서 어떤 공직자로서 윤리의식에도 큰 문제고, 야당에서 이거 사실은 야당뿐이 아니라 법사위원장 여당에서도 사실 이 문제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문제죠. 근데 과연 이제 그렇게 지금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법사위가 조금 전 개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법사위에서 일어난 일들은 내일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취재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다 오늘의 하풀입니다. 의사면허 취소법을 두고 의협이 총파업을 예고해서 논란이고요. 북한의 김정은이 생일을 기념한 공연에서 공연 끊고 앵콜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먼저 의협이 총파업을 예고한 대목 함께 보시죠. 중대범죄로 금고형 이상형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겠다라는 법률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의결됐는데 의협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총파업 등 전면적 투쟁에 나섰거나 백신 접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총리는 불법 집단 행동에는 단호 대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이거 어떤 내용이고 의협에서는 왜 총파업 얘기하는 거죠? 이 관련해서 이제 과거에 뭐 예를 들면 신해철 씨 사건이라든가 또 의사들의 성범죄라든가 심지어 살인 사건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너무 솜방망이 징계이다. 사람을 죽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이 관련된 규정 개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제 그걸 강화하겠다라는 개정 아닙니다. 뭐냐면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질 때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제 강화시키겠다라는 것인데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제 집행유예 이상, 예를 들면 벌금형 정도의 이제 경미한 범죄로는 면허 유지나 자격 정지나 자격 취소까지 가지 않지만 집행유예 이상은 중대범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의사의 면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특히 이제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다른 전문 직종, 뭐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고 공무원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련의 규정을 의사 단체나 의사 의료인에게도 맞추겠다라는 게 이 법률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의료인들이 이런 지적을 한 10년 전, 20년에도 받았지만 법률 개정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하겠다라고 했고, 당연히 이익 집단인 의사 단체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이익한 변경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총파업이다. 이거는 좀 극단적인 방법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평등의 원칙을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전문 직종 자격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죠. 오래 시간이 걸리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의사는 유독 왜 간대했을까? 사회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걸 맞춰야 된다라는 국민적 시각도 우세해서 의료단체에서 무조건 우리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다 이런 표현보다는 조금 더 의료인들의 어떤 직업적 윤리를 강화하고 이런 강화된 법률안이 있으면 스스로 조금 그 도덕적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무원들 소위 말해서 잘릴까봐 뭐 음주운전이나 이런 거 굉장히 그 조심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의료인들도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높아져야 된다. 어떻게 단순 의료 가실 문제가 아니라 고의 범죄까지 이렇게 면죄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이번엔 두 번째 핫플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제 공개된 광명성절 기념 공연 영상인데 지금 나오는 노래가 북한의 친근한 이름이라는 곡입니다. 김정은, 이설주 즐거워하면서 얘기 나누는 모습. 아버지 김정일을 찬양하는 이 곡 끝나고 박수같이 쏟아지는데 김정은이 이때 뭔가를 손짓으로 지시합니다. 잠시 후 지휘자가 다시 지휘를 한 후 가수들이 들어오면서 노래가 시작됩니다. 요 전에 들었던 그 음악, 친근한 이름이라는 곡이 다시 하자 만족하는 표정. 소위 김정은의 앵콜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똑같이 손가락으로 그거 다시 해, 그거 다시 하라고, 아까 했던 거 다시 해, 그거 빨리 해 라는 취지의 어떤 손가락짓을 하자 가수들은 뭔지예요. 또 제차 3차 총 2번의 앵콜에 만족스러운지 엄지척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윤 실장님, 북한에서 김정은이 저러겠다는데 뭐. 뭐 최근에 보면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이런 거 당대에서 뭐 질타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어가지고는 좀 뭔가 공연장에서의 화기애애한 모습들, 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최고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즉석에서 하는구나. 그리고 옆에 부인까지 있어서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에 대한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강원 양면책으로. 예. 그래서 저 이제 행사 공연 자체가 광명설절, 그러니까 광명설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을 기념한 행사였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3번이나 계속 이제 앙코를 시킨 곡 자체가 김정일 위원장을 찬양하는 그런 이제 친근한 이름이라는 곡이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저거를 여러 차례 시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글쎄요, 뭐 저게 어떤 뭐 가족 우상화에 하는 일환이었던 건지 아니면 개인이 진짜 저 노래를 선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역시 한 공연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같은 곡 세 번이나 시킬 정도로 어쨌든 개인 1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참 그 이례적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리 최고 존엄이나 군 통수권자라 하더라도 이게 손짓으로 모든 것을 지시할 수는 없는데 북한이니까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광고 보고 오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사 만루에서는 과연 신원수 민정수석의 최종 선택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